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닷가 마을에서 시모와 딸아이와 함께 평온하게 살고 있는 40대 여자예요. 남편은 어디 갔냐고요? 남편은 원양어선 타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1년에 반은 집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시모와 우리 딸, 저 이렇게 여자 3명이 한 집에서 서로 의지하며 알콩달콩 살고 있죠. 제가 애정하는 사연살롱의 채널을 구독하고 쭉 사연을 읽다 보니 저처럼 시모와 사이가 좋은 분들은 잘 없더라고요. 며느리를 종부리듯 하는 악독한 시모들이 진을 치고 있더군요. 그런 사연 접할 때마다 천사 같은 시모 만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려요. 물론 시모와의 만남이 일반적이지 않았기에 고부간의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시모와는 남편과 결혼한 지 한 5년이 넘어서야 만났거든요. 시모는 참으로 모진 세월을 살다가 집을 나가게 되었고 외동아들이 남편과도 한참을 못 보다가 기적같이 다시 만나게 된 거죠. 남편과 시모를 보면 천류는 절대 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전 어렸을 적에 평탄한 삶을 살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저 또한 소설책을 써도 모자랄 만큼의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왔어요. 저와 남편이 이렇게 평온한 가정을 꾸리며 살게 되기까지의 여정이 참으로 궁금하시죠? 이젠 착한 남편과 마치 내 친엄마 같은 시모를 만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 허심탄회하게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타인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저도 사연살롱의 사연들을 정말 재미나게 읽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제 인생 이야기를 흥미롭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 스토리를 들으시고 가족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40년 넘게 살다 보니 가족과 살 맞대고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최고더라고요. 그럼 용기 내어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희 아버지는 워낙 워커홀릭이었어요. 집안 대대로의 가업인 공장을 크게 운영하셨는데 이젠 미국으로 진출하겠다는 큰 꿈을 꾸시며 일에만 몰두하셨죠. 아메리칸 드림이 우리 아빠의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맨날 한국 공장들 돌아보고 미국으로 출장 다니시느라 아빠 얼굴을 보고 대화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아빠 목소리가 그리워 전화라도 하면 늘 회의 중이다. 이따 아빠가 다시 할게. 하고 뚝 끊어버리셨어요. 하지만 전화가 다시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죠. 형제로는 저와 연년생인 남동생 그리고 아주 늦둥이인 막내 동생이 있었어요. 저와 제 남동생이 왜 그렇게 아빠의 존재를 그리워했냐면 엄마가 항상 막내만 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저희 남매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저희를 돌봐주던 건 유모 아줌마가 유일했죠. 그나마 유모 아줌마라도 있었기에 숨을 쉬며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와 한 공간에 있으면 우리 남매는 그 쌀쌀맞은 기운 탓에 숨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엄마가 저희 남매를 부르는 호칭은 늘 야였어요. 우리 이름을 불러준 적이 거의 없을 정도였죠. 야, 유모 아줌마도 다 돈으로 쓰는 건데 니네도 이제 7, 8살 됐으면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하는 거 아니니? 파출부가 있는데 왜 따로 유모 아줌마까지 써야 하는 건데? 이거 다 니네 아빠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잖아. 저 아줌마 월급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돈 한 푼 못 버는 애들이 쓸 줄만 알아. 7, 8살짜리 애들이 당연히 돈을 쓰기만 하지. 그 나이에 돈을 버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엄마한테 혼이 날 때면 늘 꿀먹은 벙어리가 됐던 저희 남매를 변호해 주던 건 유모 아줌마가 유일했죠. 사모님, 아직 어린아이들입니다. 말씀 좀 가려서 해주세요. 아이들이 크면 당연히 지가 알아서
유모일 그만둘 테니 그때까진 아이들에게 좀 잘해주세요. 주희랑 주혁이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참네. 제일 불쌍한 건 이 나이에 막내 돌봐야 하는 바로 나라고. 쓸데없는 말 말고 일이나 하세요. 푹 기가 죽어있는 우리 남매를 보고 유모 아줌마는 늘 이렇게 다독여 주셨어요. 너희 엄마가 막내 돌보시느라 힘들어서 그런가 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 유모 아줌마랑 재미있게 지내보자. 알았지? 아, 이쁜 것들. 이렇게 유모 아줌마는 쌀쌀 맞은 엄마를 대신해 따뜻한 엄마 역할을 해줬어요. 저희가 유모 아줌마를 잘 따르니 엄마는 그걸 또 시샘하여 아줌마를 쫓아낼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이봐 유모, 아까 내 방 청소하더니 내 흑진주 목걸이 훔쳐갔지? 이 도둑년, 당장 돌려주지 못해? 그게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 사모님, 지금 절 도둑 취급하시는 거예요? 전 이 집 물건에 손댄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 그러시면 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찰더러 수사해보라고 하세요. 전 결백하다고요. 전 막내가 엄마의 까만 진주 목걸이를 갖고 지렁이 놀이를 하다가 창문으로 던진 걸 봤기에 엄마한테 그대로 말했어요. 엄마, 막내가 목걸이 갖고 지렁이 놀이하다 창밖으로 던졌어요. 우리 유모 아줌마가 훔친 거 아니라고요. 뭐야? 우리 얌전한 막내가 그럴 일 없어. 얜 아무거나 창문 밖으로 던지는 애가 아니라고. 아줌마, 전부터 내 흑진주 목걸이를 유심히 보는 것 같더니 기어이 훔쳐가? 내가 남편한테 당장 말해서 당신 잘라버릴 거야. 사모님, 제가 훔쳐간 일이 없지만 더 이상 이 집에서 도둑년 취급받으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제발로 그만두죠. 사장님께 연락하든지 경찰을 부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와 남동생 주혁이는 울면서 유모 아줌마한테 매달렸어요. 유모 아줌마, 저희 곁을 떠나시려는 거예요? 제발 가지 마세요. 아줌마 없이 우리 못 살아요. 엄마는 맨날 막내만 보고 우리 챙겨주지도 않는다고요. 그러자 유모 아줌마는 눈물을 훔치시면서 저희를 붙잡고 말씀하시더군요. 주희야, 주혁아, 잘 들어. 저 여자 니네 친엄마 아니야. 너희 친엄마는 둘째인 주혁이 낳다가 돌아가셨어. 전에 사모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저 여자는 계모야. 이 집에 시집와서 막내만 낳았지. 너희 계모는 아마 너희를 계속 구박만 할 거야. 그러니 계모한테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최대한 독립적으로 생활하렴. 알았지? 갑자기 일어난 일에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데 친엄마로 알고만 있던 사람이 내 엄마가 아니라니. 내 엄마는 이미 예전에 돌아가셨다니. 어린 제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실을 아빠한테 전화해서 따져 물었죠. 아빠, 바빠도 제 전화 끊지 마세요. 방금 유모 아줌마한테 다 들었어요. 엄마가 우리 친엄마가 아니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쩐지 엄마가 맨날 우리만 무시하고 막내만 챙기던데 막내만 저 계모의 아들이었군요. 저 계모가 방금 유모 아줌마 보고 나가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 누굴 믿고 살아가냐고요. 주희야, 갑자기 왜 이런 일이. 그래, 맞아. 네 엄마는 주혁이 낳다가 돌아가셨어. 바쁜 아빠 대신 엄마 역할을 대신해줄 사람을 찾아 서둘러 재혼한 거야. 끝까지 비밀에 붙이려 했는데 이런. 아빠가 지금 바로 한국으로 들어갈게. 같이 얼굴 보고 얘기하자꾸나. 우리 딸 미안하다 정말. 하지만 아빠는 막내까지 낳고 와이프 역할을 하고 있는 계모와 당장 이혼할 순 없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아빠에게 계모가 우릴 잘 안 챙겨준다고 얘기해도 우릴 다독이기만 했죠. 저와 남동생의 불만을 덮으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아빠의 무관심을 등에 업고 계모는 아주 대놓고
우리 남매를 구박하고 못살게 굴었어요. 이제 계모인 것도 밝혀졌겠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됐죠. 야, 내가 니네 친엄마가 아닌데 언제까지 뒷바라지 해줘야 하니? 이제 중학생 입학했으면 따로 나가서 살아도 될 만큼 다 큰 거야. 네 아빠 시선이 있으니 내쫓지 못하겠다만 우린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하고 독자적으로 살자고? 어? 계모 말처럼 저와 남동생은 정말 독자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보란듯이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학교에서 상도 많이 타왔죠. 계모는 그런 저희 남매를 아주 눈에 가시처럼 여기더군요. 그런 시선이 하도 익숙해지니 저와 남동생도 어느 순간부터는 아랑곳 않고 마음이 단단해졌죠. 저와 남동생, 그리고 계모와 말썽꾸러기 막내, 이렇게 둘둘이 편을 먹고는 한 지붕 아래서 서로 투명인간처럼 살았어요. 그런 삶이 익숙해질 때쯤 하나의 사건이 터졌죠. 아빠가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가족과 함께 좀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일에 너무 치인 탓이겠죠. 하지만 망나니 같던 막내는 그날도 온 집안을 헤집어 놓고 다니며 아빠의 서재까지 가서 중요한 서류들을 다 찢어놨더군요. 아빠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막내를 혼내셨죠. 막내야,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됐으면 너 이런 망나니짓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니? 학교에서도 매일 혼난다며. 친구들 괴롭히고 학교 집기 다 부수고 다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아기같이 행동할 거야? 여보, 대체 막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고. 이것 좀 봐. 중요한 서류들을 다 갈갈이 찢어놨잖아. 아, 복장 터져. 간만에 집에 와서 좀 쉬려 할 것만 다 틀렸어. 아니 여보, 우리 막내한테 왜 소리 질러요? 당신 아이들한테는 큰 소리 한 번 안 내시던 양반이 우리 막내한테만 유독 엄격한 거 아니에요? 섭섭하네요 정말. 뭐? 당신 아이들? 지금 내 아이 남의 아이 편가르는 거야? 여기 새 아이들 모두 내 새끼들이고 난 똑같이 대한다고. 우리 주희 주혁이가 이렇게 망나니 짓 하는 거 한 번이라도 봤어? 그러자 말썽꾸러기 막내 성현이가 이상한 말을 꺼내더군요. 나 이제 아빠 아들 안 할 거야. 맨날 혼내기만 하고. 우리 아빠 따로 있다고. 젊은 아빠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치 엄마? 그러자 계모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군요. 막내의 입을 막으며 아, 얘가 이상한 소리를 하네. 자, 얼른 네 방으로 들어가라. 아빠한테 더 혼나기 전에. 얼른. 여보, 지금 막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 젊은 아빠가 따로 있다니. 당신 다른 남자랑 바람이라도 피고 다닌 거 아냐? 내가 옛날부터 느끼던 건데 막내 성현이는 날 안 닮아도 너무 안 닮았다고. 발가락, 손가락조차 안 닮은 게 너무 이상했었는데 안 되겠어. 조치를 취해봐야지. 아니, 당신 무슨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괜히 생사람 잡지 말고 일이나 해요. 추진력 강한 아빠는 일사천리로 막내의 유전자 검사를 해봤어요. 아무리 배달은 맘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막내만 너무 다르게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유전자 검사 결과 우리 아빠와 친자 불일치로 나왔더군요. 그날부로 아빠는 바로 계모와 막내를 내쫓아버렸어요. 객관적인 결과가 있으니 계모도 아무 말 못하고 궁시렁대기만 하며 짐을 싸고 나가더군요. 여행 가방 한 찜을 들고 막내와 함께 나가는 계모에게 신발장에서 한마디 했어요. 잘 가요 아줌마. 더 이상 서로 얼굴 보지 맙시다. 아줌마가 잘하던 말 있잖아요. 독자적으로 살잔 말. 기억하죠? 그렇게 서로 독자적으로 살자고요. 성격 나쁜 계모가 지성질을 못 이기고 우리 남매에게 또 쏟아붓더군요. 뭐야? 이 싸가지 없는 년놈들이 어른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니네 어릴 적부터 지금껏 키워준 날 이렇게 푸드접하면 내쫓아버리다니. 니네 남매랑 니네 아빠는 천벌 받을 거야. 언제 아줌마가 저랑 지혁이를 키워줬어요. 난 당신한테 보살핌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요. 막내가 젊은 아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젊은 아빠랑 잘 사세요. 계모는 분을 삭히느라 씩씩거리며 나가더군요. 그 뒤로 계모의 모습은 볼 수 없었어요. 감히 우리한테 천벌받을 거라 하더니 뻔뻔하게 그지없었죠. 계모가 나가고 저와 남동생은 방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호, 해방이다. 주혁아, 수고했어 그동안. 이제 우리끼리만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보자. 그래 누나. 아빠가 생활비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우리끼리 못 살 거 없지 뭐. 밥 해주고 청소해주시는 가사도우미 아줌마들도 있는걸. 그리고 난 누나만 있으면 돼. 나한텐 누나가 엄마나 다름없어. 남동생의 말에 눈물이 나더군요. 비록 기억도 안 나는 친엄마지만 엄마가 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남동생과 저는 전우애를 다지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열심히 살았죠. 남동생은 사업하시는 아빠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경영에 관심이 많았고 철두철미한 성격을 보면 사업을 잘할 것 같았어요. 대학도 경영학과로 진학을 했고 아빠도 모범적으로 잘 생활하던 남동생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본인의 사업을 물려주실 생각을 하고 계셨죠. 반면 저는 어렸을 적부터 혼자 시 쓰고 소설 쓰는 걸 좋아했어요. 완전히 공상소녀였죠. 아빠의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문학가가 되길 소망했어요. 그런 저의 바람대로 대학도 문예창작과로 진학했고 유명한 문학가가 되길 기원했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그닥 실력은 없었는지 메이저 문학계에 등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더군요. 아마 방구석 소설가였나 봐요. 다행히 아빠가 생활비는 충분히 보태주셨기에 전 돈 안 되는 문학소녀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는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틀에 박힌 학교 생활을 하는 것보다 산으로 바다로 다니며 펜션 하나 잡아놓고 글을 썼어요. 그게 제 적성이 맞더군요. 어찌저찌 학교는 제적 안 당할 정도로 연명하며 자연에 파묻혀 있었죠. 한창 예쁠 20대 초반이었기에 남들은 다 연애하느라 바빴는데 꼴에 난 예술가이니 그런 것들에 다 초연해지겠노라 다짐했어요. 그때 당시 한창 폭풍우 몰아치는 듯한 격정적인 삶을 살고 있던 주인공이 나오는 소설을 쓰고 있었는데 진짜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로 가서 삶의 질곡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미친 여자가 따로 없었죠. 철없던 20대였기에 가능했던 발상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튼 위험천만한 생각을 가지고 실행에 옮겼으니 당연히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폭풍우가 내리치는 아무도 없던 바닷가에서 글을 쓴다고 꼴값 떨다가 바다에 휩쓸려가고 말았어요. 사고가 나자 그제서야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들더군요. 허우적대며 소리쳤죠.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그 후론 기억이 없네요. 눈을 떠보니 밝은 형광등 불빛이 밖에 비치더군요. 혹시 내가 죽었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오더니 그러더군요. 정신이 좀 드세요. 어떤 건장한 남자분이 발견해서 119 구급차 타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가족분 누구 없으세요?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전 남동생 연락처를 알려줬고 혼비백산한 남동생이 절 데리러 와서는 엉엉 울더군요. 누나, 난 누나 없으면 못 살아. 죽을 뻔했다잖아. 왜 혼자 거기 간 거야? 폭풍우 몰아치는 날씨에. 남동생으로부터 실컷 혼이 나고 집으로 실려가다시피 했죠.
며칠 뒤 문득 절 구해줬다던 건장한 남자에게 감사의 말 한마디 전하지 못했다는 것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생명의 은인인데 크게 살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그제야 119에 연락해 그 남자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전화를 하게 됐죠. 전 일단 사례비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구하는 게 당연하지. 그럼 그냥 가겠어요? 전 바다에서 원양어선 타는 놈이라 바다는 익숙해요. 내 나와바리에서 사람 한 명 구해준 걸 가지고 무슨 돈씩이나 주세요. 됐어요. 받은 걸로 칠게요. 쾌차하셨다니 다행이네요. 아니에요. 꼭 살해하고 싶어요. 아님 제가 밥 한 끼라도 거하게 사드릴게요. 제 생명의 은인이신데 그냥 넘어갈 순 없죠. 계속되는 거절 끝에 그는 저와의 만남을 수락했어요. 절 아가씨라 칭했는데 아가씨한테 패기치기 싫다고 제가 있는 서울 우리 집 앞까지 오겠다더군요. 그래서 주소를 알려줬죠. 근데 그날따라 제 핸드폰이 고장나버렸고 전 도서관에서 글을 쓰다가 좀 늦은 저녁에 집에 들어갔어요. 집 앞에 다다랐는데 갑자기 커다란 남정네가 쓱 나타나 씩 웃더군요. 어둠 속에서 그의 이빨만이 환하게 빛났어요. 아, 깜짝이야. 누구세요? 저예요, 이명철. 아가씨 구해준 남자요. 놀라셨어요? 제 덩치가 좀 크죠? 그러고 보니 전 아가씨 얼굴을 알지만 아가씨는 제가 초면이니 놀랄만도 하네요. 사람 좋은 웃음을 하면서 연신 허허대는 그 남자를 보고는 저도 같이 웃게 되더군요. 어머, 죄송해요. 잔뜩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놓고는 알아뵙지도 못하고 깜짝 놀라기나 하고 제 핸드폰이 고장나버려서 연락도 못 받았어요. 죄송한 거 투성이네요. 지금 늦어서 카페도 문 닫았을 것 같은데 저쪽 편의점에서 커피라도 한잔 하실까요? 털털한 그 남자와 저는 편의점에서 커피 2잔 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날 제 사고를 발견했던 그 이야기부터 서로가 살아온 나날들을 술술 털어놓게 되더군요. 한 1시간 정도 지났으려나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어머, 이를 어째? 대체 우리 몇 시간을 이야기한 거죠? 날이 새버렸네요. 혹시 근데 일터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쁜 분 붙잡은 게 아닌지. 아니에요. 한 2주 정도 집에서 쉬고 다시 3개월 동안 원양어선 타야 해요. 2주간 백수죠 뭐. 2주 동안 시간이 있다던 그의 말이 반가웠어요. 멀리서 볼 때는 등치가 산만한 아저씨 같았지만 가까이서 보니 까만 얼굴에 눈이 보석처럼 예쁘더군요. 절 쳐다보던 그의 눈빛이 집에 와서도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도 제가 여자로 보였는지 우리의 대화가 마음에 들었던 건지 2주 동안 고향인 바닷가로 안 내려가고 서울에 한 허름한 여관에서 계속 있겠다더군요. 우린 2주 동안 매일 만났어요. 2주 동안 시간이 흘러가는 게 너무 아까워. 그를 만날 때면 서로 쉬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 나눴던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참 힘들게 살았더군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나쁜 놈이었어요. 약하디 약한 우리 엄마를 두드려 패는 게 일상이었죠. 그러고도 이혼도 안 해줬어요. 아마 우리 엄마를 말려 죽일 심산이었나 봐요. 결국 엄마는 못 견디고 도망가 버렸죠. 하나뿐인 자식인 나한테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수십 번 약속하고 말이죠. 그동안 엄마 말을 믿어왔지만 실종 신고를 해도 못 찾아서 결국엔 사망자로 처리됐네요. 그 후부터 모든 기회를 다 버리고 그냥 저 혼자 울 엄마 제사 지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안 미치고 살 수 있겠더라고요. 아참,
아버지 재산은 절대 안 지내요. 아버지는 집 나간 엄마 찾으러 갔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시신조차도 보기 싫어서 병원에 시신 기부해버리고 집에 와서 발 뻗고 잤네요. 아무리 내 아버지라도 그 남자가 죽으니 그냥 홀가분한 기분밖에 안 들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정이 없으니 말이죠. 이명철 이 남자가 살아온 가시밭길을 쭉 듣고 있노라니 제 두 눈에선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뭔가 징징대며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했던 게 머쓱해지기까지 하더군요. 이 사람이 살아온 여정에 비하면 내 인생은 힘든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전 조용히 그 사람을 안아주었어요. 그제서야 그 남자도 뭔가 긴장이 풀렸는지 제 품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더군요. 만난 지 불과 2주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었지만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3개월간의 긴 항해 끝에 간간히 전화통화를 하며 사랑을 속삭였죠. 만나지 못해 좀 감질났지만 첫 연애기에 그 달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와 통화를 하지 않는 평소 일상에서도 심장이 고장난 사람 마냥 콩닥콩닥 뛰더군요. 매일매일 설레었어요. 그렇게 남친과 한 3년 정도를 예쁘게 만났고 그 기간 동안 저는 글쓴답시고 돈벌이를 아예 안 하고 있을 순 없어서 동네 보습학원에서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의 아버지가 제게 자꾸 사적으로 연락하려 들더군요. 당연히 유부남인 줄 알았는데 원장 말로는 사별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겐 남친이 있었기에 감정이 실린 사적인 연락을 차단하려 했죠. 그랬더니 원장이 별 시덥잖은 소리를 하더군요. 박 선생, 아니 와이프가 있는 남자도 아닌데 그 몇 번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셔주면 어디가 덧나? 아주 학원 수강생들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네. 이따 위로원생 관리할 거야 정말? 원장님, 저 올해 만난 남친 있어요. 저한테 지금 맘에도 없는 일을 하라는 건가요? 제가 학생들만 잘 가르치면 됐지 그런 일까지 억지로 해야 해요? 그렇게 거절하고 학원을 나서려는데 그 학부모가 떡하니 서 있더군요. 박주희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앞에 카페 가서 딱 10분만 이야기 좀 나누면 안 될까요? 염치 없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 애 엄마랑 사별하고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딱 10분만요. 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 남자친구 있어요. 이러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전 마치 경보하듯 빠른 걸음으로 빠져나가려 했는데 그 학부모가 제 팔을 잡고 놔주질 않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꽥 엄청 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바로 남친이었죠. 이봐요. 그 손 놓지 못해? 어디서 남의 와이프 팔목을 잡고 놔주질 않어. 당신 경찰서 가고 싶어? 이 사람이랑 곧 결혼할 사이니 다시 한 번만 얼씬거리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할 줄 알아. 얼른 꺼져. 학부모는 덩치 큰 남친의 기세에 눌려 깨갱하고 도망가더군요. 그 후로 그 학부모의 아이는 학원을 그만뒀고 저도 원장으로부터 잘리고 말았죠. 그 사건 이후로 남친은 거의 일방 통보하듯이 말하더군요. 주희야, 결혼하자. 이렇게 예쁜 주희를 다른 남자가 혹시나 채갈까봐 배 타면서 늘 불안해. 내가 원형어선 타고 다니느라 집을 비우는 시간은 많겠지만 그래도 돈을 못 버는 건 아니니 우리 주희 하나 못 먹여 살리겠어? 내가 장인어른하고 처남한테 잘 말씀드릴게. 약속만 잡아줘. 남친에게 깊은 신뢰를 갖고 있던 저는 당연히 예스 했어요. 설사 친정아빠가 반대하더라도 이 사람만 믿고 평생 가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일단 언제나 잘 응원해주던 남동생 주혁이는
쌍수 들고 환영하더군요. 일단 주혁이와 남친을 만나게 해줬는데 술자리 내내 헤이 브라더 하면서 진짜 찐형제처럼 잘 지냈어요. 보는 내내 뿌듯했죠. 문제는 아빠였어요. 뭐? 원양어선? 애미애비도 없다고? 안 돼. 그런 근본 없는 논팽이한테 우리 귀한 딸 맡길 수 없다. 이 애비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안 된다고. 아빠는 남친의 조건을 들으시고는 덮어놓고 싫어하셨어요. 남친을 한번 만나보려고도 안 하셨죠. 전 아빠가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건 생전 처음 봤네요. 잔뜩 쫄긴 했지만 그래도 남친에게 푹 빠져서 결혼까지 결정한 마당에 용기를 내어 결혼을 밀어붙이기로 결심했어요. 아빠가 끝까지 반대하시면 저 집 나갈 거예요. 나가서 그 사람 집 가서 함께 살 거예요. 혼인신고하고 말이죠. 뭐라고? 주희야, 너 내 딸 주희 맞냐? 아빠가 일만 하느라 어렸을 적부터 널 제대로 못 봐준 대가를 기어코 치르게 하는 거냐? 고얀 것.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돈 버는데 급급했는데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너와 나는 남남인 거다. 그리 알아라. 두려웠지만 집을 나가서 남친 집으로 향했어요. 가서 남친 품에 안겨 대성통곡을 했죠. 그렇게 비극적인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아빠를 너무 그리워했지만 차마 연락을 못하겠더군요. 아빠도 제게 연락을 하지 않으셨고요. 그동안 남편과 사이에서 예쁜 딸아이를 낳았어요. 작은 병원에서 딸내미를 낳다가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큰 병원까지 가서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그야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걸 곁에서 다 지켜본 남편은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말하더군요. 우리 딸내미 하나로 만족하자. 앞으로 2번 다시 아기 낳지 말자. 나 우리 주희 죽는 줄 알고 너무 무서웠어. 딸도 좋지만 난 우리 주희가 이 세상 최고야. 자기 없으면 나도 죽어. 그러니 제발 건강하게만 살아줘. 어? 지금은 하나의 에피소드로 말할 수 있을 정도지만 그땐 진짜 애 낳다 죽는 줄 알았네요. 아기 여럿 낳고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외동딸로 만족해야 했죠. 시골 바닷가 남편의 작은 집에서 아이 키우며 정신없이 살고 있었어요.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아이 하나 키우기가 왜 이렇게 힘들던지 세상 엄마들이 다 존경스럽게 보이더군요. 그날도 우리 딸 초연이는 마당에서 콩콩거리며 뛰어놀고 있었고 전 밀린 집안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빼꼼히 열리더니 친정 아빠의 얼굴이 불쑥 나오더군요. 아빠와 연을 끊고 집을 나온 지 무려 5년 만이었죠. 주희야, 여기가 너희 집이니? 아빠 왔다. 우리 딸내미 너무 보고 싶었다. 내 새끼. 아빠? 아빠, 왜 이제야 오셨어요? 아빠는 우시면서 달려와서 마루에 있는 절 껴안으셨어요. 저도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기에 서로 얼싸안고 엉엉 울었더랬죠. 그랬더니 우리 딸 초연이는 어떻게 알았는지 친정아빠한테 바로 할아버지라고 부르더군요. 신기했어요. 그래, 네가 우리 주희 딸내미니? 외할아버지다. 내가 네 외할아버지인 걸 알아보겠니? 네 엄마 닮아서 엄청 똑똑한 아이구나. 우리 손녀 한번 안아보자. 종종 왕래하던 남동생 주혁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온 모양이었어요. 누나, 아버지가 안 그래도 이 근처로 한국 본사를 옮겨서 공장을 계속 운영하고 싶어 하셔. 아마 내가 국내 쪽은 총괄해서 사장을 맡을 것 같아. 아, 정말? 결정 잘하셨어요, 아빠. 우리 주혁이가 워낙 철두철미하고 똑똑한 애잖아요. 아마 아빠의 사업을
크게 확장해 놓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허름한 바닷가 주택에서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본 친정 아빠는 아까부터 표정이 참 안 좋으셨어요. 제게 이런 제안을 하시더군요. 주희야, 우리 딸이 이런 좁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게 아빠 믿어지지 않는다. 가슴이 너무 아파. 아빠가 이 집을 허물고 크게 증축해주면 어떻겠니? 뒤에 땅까지 다 사서 말이야. 그리고 이 서방도 우리 공장에서 사무직으로 편하게 일했으면 좋겠다. 배 타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니? 친정아빠의 제안에 솔직히 솔깃했어요. 그래서 모두 가신 후 아직 배를 타고 있는 남편에게 연락해 아빠의 제안을 전달했죠. 하지만 역시 내 남편답더군요. 초연엄마, 난 바다 사나이잖아. 생긴 대로 바닷가에서 일하는 게 좋아. 여기가 내 나와바리인데 아무리 사고가 나도 잘 헤엄쳐 나올 거야. 내가 우리 초연엄마 처음 만났을 때 구해준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우리 집은 혹시라도 엄마가 살아서 돌아왔을 때 바뀌어 있으면 다른 집인 줄 알고 들어오지도 못할 테니 그냥 뒀으면 좋겠어. 내 생각이 참 바보 같지? 바보 같은 남편의 말에 전 바보처럼 오케이 했어요. 타인이 보면 좀 답답할 수 있는 결정이었지만 참으로 욕심 없고 순수한 사람이었기에 그의 선택을 존중했죠. 우리는 결혼 후부터 시모의 제사를 꼭 지냈어요. 제삿날이라도 시모를 기려야 남편의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거든요. 1년에 하루 좀 수고하는 건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죠. 이렇게 착한 남편을 낳아준 시모에게 감사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날도 향을 피우고 정성스럽게 만든 제사 음식과 함께 시모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문이 끼익 하고 열리더니 어떤 노인이 조심스레 들어오더군요. 모기 같은 처량한 목소리로 누군가를 외치면서 말이죠. 명철아, 명철아, 우리 명철이 있나요? 대문이랑은 다 그대로인데 혹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나요? 그러자 남편은 그 작은 목소리를 용케 알아듣고는 버선발로 대문을 향해 뛰어나가더군요. 엄마, 엄마, 명철이 여기 있어요. 내가 명철이에요. 엄마, 우리 엄마 맞네. 엄마, 왜 지금에서야 온 거예요? 나 엄마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왜 여지껏 연락 한 번 안 했던 거예요? 아빠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놀랍게도 시모였어요. 시모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시모가 찾아오다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명철 씨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어머님 제사 지내고 있었는데 오신 거예요. 이렇게 무사히 살아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일단 안으로 좀 들어가세요. 우리 딸 초연이도 좀 보세요. 어머님 손녀예요. 거의 혼절하듯 우느라 말도 잘 못하던 시모는 며느리인 저와 손녀가 신기하다는 듯 손도 잡고 얼굴도 만져보고 하더군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이렇게 예쁜 손녀딸도 낳아줘서 진짜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게요. 시모와 우리 초연이까지 우리 가족은 마당에 모두 주저앉아 펑펑 울었네요. 그리고는 밤을 새면서 회포를 풀었죠. 참, 시모가 살아온 인생도 기고하더군요. 시모는 며느리인 내게 계속 존댓말을 했어요. 남편 피해 외딴 섬까지 들어가서 혼자 살다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정신을 잃었어요. 기억까지 모조리 잃어버렸죠. 다행히 병원에서 내 옆 침대에 있던 고령의 할머니 아들이 절 많이 챙겨주면서 정이 들어 재혼을 하게 됐네요. 나와 동갑인 남편과는 한 5년 정도 행복하게 살다가
암으로 갑자기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일기장 하나를 주더군요. 펼쳐보니 네 글씨체였어요. 그곳에 모든 게 적혀 있더군요. 일기장을 발견했으면서 왜 진작 안 줬냐고 물으니 과거를 알면 아들 찾아 자기를 떠나버릴 것 같았다네요. 참 야속한 양반. 어쨌든 그 일기장을 보면서 기억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번에 모든 기억이 다 되돌아오진 않더군요. 과거의 기억을 거의 되돌리는데 무려 5년이나 걸렸어요. 그제서야 이 집이 떠오르더군요. 이 집을 찾아왔죠. 우리 아들 명철이만을 그리면서 말이죠. 시모가 말하는 동안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시모의 무릎에 파묻혀 울고 있었어요. 전 시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어머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저희 집에서 함께 살면서 편히 쉬세요. 돈 걱정하지 말고 아들내미 얼굴 실컷 보시면서 편하게 사세요. 저희가 지금껏 못한 효도 많이 할게요. 시모는 우리 가족에게 패기친다며 합가를 한사코 반대하셨지만 남편을 위해서라도 시모와 꼭 같이 살고 싶었어요. 전 남편과 상의 끝에 친정아빠가 예전에 증축하자던 제안을 받아들였고 아빠에게 참 감사하게도 뒤에 땅까지 사들여 근사하게 대저택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 집에서 시모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시모는 자식한테 신세지기 싫고 자기 밥벌이는 해야겠다며 어디서 알바자리를 구해오셔서 일을 나가시더군요. 그 뜻이 워낙 완강해서 말릴 수가 없었죠. 그렇게 모든 게 안정됐다고 생각하던 그때 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어요. 제가 갑상선암 초기 진단을 받은 거죠. 전 지인 중에 갑상선암 걸렸다가 완치된 케이스를 몇 번 본 터라 크게 충격받진 않았어요. 병원에서도 치료만 잘 따라오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했고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남편과 시모에게 제가 갑상선암 초기라는 말을 전하자 난리가 났어요. 남편과 시모는 누가 더 크게 오나 시합이라도 하는 것처럼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아휴, 며느리야, 암이 웬 말이냐. 안 된다. 늙은 내가 대신 죽을란다. 너는 제발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다오. 네가 우리 집 기둥인데 네가 죽어버리면 내 아들이며 손녀딸은 어떡하니. 안 된다. 안 돼. 여보, 미안해. 맨날 배 타러 다닌다고 집 떠나 있던 나 때문이야. 초연 엄마, 아니 주희야. 사랑하는 내 와이프야. 안 돼. 안 된다고. 전 그 둘의 오바스런 울음에 오히려 웃음이 났어요. 뭐 5년간 지켜보고 다른 곳 전이 되나 살펴봐야 하긴 하겠지만 간단히 수술만 하면 된대요. 왜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라고들 하잖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 안 죽어요. 절대. 이제 그만들 우세요. 우리 초연이 놀라겠어요. 그때부터 시모는 며느리인 절 더욱더 지극정성으로 챙겼어요. 아마 친엄마도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잘 마치 갓난아기 다루듯 조심스럽게 다뤘죠. 하도 융숭한 대접을 받다 보니 진짜 제가 공주가 된 듯한 기분이더군요. 집안일에 손끝 하나 못대게 했으니까요. 아이까지 다 봐주시고 말이죠. 어머님, 아이 목욕은 제가 시킬게요. 아무리 초연이가 할머니를 잘 따라도 아이 목욕시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다, 아가. 넌 가서 누워있거라. 절대 무리해선 안 돼. 갑상선 수술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 어머님, 저 집안 몇 발자국 돌아다닌 것밖엔 하루 종일 한 일이 없어요. 이제 집안일 좀 해도 돼요. 의사도 좀 움직여도 괜찮다고 했어요.
할 수 없이 시모가 알바를 하러 나가는 시간을 공략해 집안일도 하고 음식도 좀 해놓곤 했어요. 그리고는 시모가 돌아올 시간이 되면 또 누워 있었고요. 조금이라도 제가 수고하는 꼴을 못 보시던 고마운 우리 시모였거든요. 하도 어릴 때 돌아가셔서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친모가 살아서 나에게 와주신 건 아닐까. 이런 상상도 해본 적이 있을 정도였어요. 고맙고 또 고마운 시모였죠. 절 딸처럼 대해주던 시모의 생일이 다가와 오랜만에 백화점에서 근사한 투피스를 사서 시모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러 시모가 알바하는 공장에 찾아갔어요. 제가 그동안 갑상선 암이다 뭐다 해서 정신이 없는 통에 시모가 정확히 어디서 일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우리 남동생이 운영하던 한국 공장이더군요. 즉 친정 아빠의 사업체였죠. 시모를 찾아갔더니 저기서 웬 작업반장 같은 남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고 있었어요. 전 일단 가까이 다가갔죠. 아줌마, 늙었으면 집에서 쉬세요. 여봐, 이 아줌마, 아니 이 할머니 뽑은 사람 누구야? 당장 내쫓아버리라고. 공장 분위기 좋게 젊은 여자들로 뽑으라고 했던 말 똥구녕으로 들은 거야 뭐야? 아우 재수없어. 젊은 놈이 나이 든 우리 시모한테 함부로 대하는 걸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군요. 꽥 소리를 질렀죠. 어머님, 여기 사장 어딨어요? 당장 사장 나오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작업반장이 뭐가 잘났다고 날 업신여기며 소리치더군요. 당신 뭐야? 여기 알바자리 구하러 왔어? 이 할머니 며느리야? 여봐, 팀장. 난 20대 30대 젊은 여자 일꾼들이 좋다고. 이 늙은 여자들 당장 끌어내. 아이 재수없어. 작업장 시체를 돌던 사장. 그러니까 제 남동생이 저와 시모를 보더니 깜짝 놀라 달려오더군요. 누나, 아니 사돈어른, 여긴 어쩐 일이세요? 작업반장을 비롯한 공장 사람들이 사장의 누나인 제 정체를 알자 다들 난리가 났어요. 공장 분위기가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사장님 누님을 몰라 뵙고 큰 죄를 저질렀네요. 이놈의 입방정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죄드립니다. 전 작업반장의 사죄에 아랑곳 않고 남동생에게 크게 말했어요. 야 주혁아, 너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니? 작업반장인지 뭔지 이 남자는 젊은 여자에 미친 사람인 건지 공장 일꾼으로 계속 20, 30대 여자를 들이라고 난리더라. 참네, 난 여기가 룸사롱인 줄 알았다. 고령인 우리 시어머니께 막말을 일삼질 않나. 그래도 되는 거니? 남동생 또한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니 김 반장님, 또 일을 저지른 거예요? 술 먹고 사고를 치질 않나. 여자 문제로 회사 분위기를 흐리질 않나. 아휴, 김 반장님 아버지 때부터 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해서 계속 계약을 연장해주고 있었는데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당장 짐 꾸려서 다른 직장 알아보세요. 사장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처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앞으로 깝치는 일 절대 없을 겁니다요. 암요. 그동안 정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실력도 없는 분이 반장이라는 완장차고 직원들한테 갑질해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당장 나가세요. 그렇게 일은 마무리되었어요. 사장인 남동생은 사돈 어른인 우리 시모가 공장에서 일하는지 꿈에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끝내 일을 계속하겠다고 고집부리던 시모에게 공장 내에서 진짜 편한 알바자리를 하나 내주더군요. 시급도 엄청나게 드리면서 말이죠. 시모의 성품을 안 남동생도 시모를 마치 엄마 대하듯 살갑게 대하더라고요. 우리 남매는 정말 친모에 대한 정이 너무도 그리운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토록 평화로운 가족이 또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돈 없어도 마음 편한 게 제일인 것 같아요. 그래야 병도 안 오는 것 같네요. 물론 저는 갑상선암 초기였기에 약을 평생 먹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행복하답니다. 내 곁엔 든든한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지지고 볶고 때론 왼수 같아도 결정적일 때 내 편은 오직 가족뿐인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가족과 엄마 같은 시모와 우리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